공동대표이신 김병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예정 시간이 좀 초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창립 겸 우리가 이 시국 강연이 돼가지고 늘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 김영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 참 어처구니없는 난세를 만나갖고 뜻있는 국민들이 멘붕 상태가 되었을 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신 우리 정규재 선생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앉아서 하십시오. 아니, 됐어요? 앉아라 서라 비슷하게. TV에서는 앉아서 봐가지고 일부러 잘 그랬는데. 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재판정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일체 있어 보이는데 아직 전쟁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우리들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맞습니다. 최후의 전투들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나의 경영권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고 실무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얘기다. 나는 모른다.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부탁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JTBC 문제를 걱정하면서 JTBC는 이적단체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최순실 나는 이름도 모른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제 제가 느낀 것은 이럽니다. 아마도 최순실의 일인 것이다.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어서 지난 1914년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3.1운동도 하기 직전이죠. 1914년에 민주주의에 이미 도달해 있던 국가를 제외하면 지금껏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제도다는 것인데요.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때입니다. 그런데 1914년이 20세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대화의 시작은 1919년 3.1운동부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선 국가 중에 지금껏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소수의 선진국들은 1914년 전에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에 도달했던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마도 한 5년, 6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튀니지에 무슨 젊은 야채 가게 하는 어린 친구가 분신자살하면서 아랍의 봄이 막으로 올랐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결과는 뭐죠?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랍 민주운동의 결과는 놀랍게도 IS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괴물 테러 집단이 등장해서 아랍 지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민주주의 한다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테러와 폭력과 내전이 난무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엄청난 인구가 내전을 피해서 테러를 피해서 도망가고 유럽이 이번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죠. 뭐 아랍 지역에서 난민들이 거대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영국도 우리 못하겠다고 빠져나가고 뭐 독일도 지금 난리고 프랑스는 뭐 르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양강 체제가 무너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운동이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은 폭력과 정치 혼란입니다. 아무나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난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민은 브라질 엉망이죠. 뭐 베네수엘라는 뭐 완전히 지금 내전입니다. 물론 이제 차베스를 이어서 마두로라고 하는 자가 지금 어떻든 전국을 폭력적으로 끌고는 가고 있지만 저것도 오래 가기 어려워요. 그 베네수엘라는 엉망입니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탄핵을 더 먼저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탄핵하고 등장한 정권이 또 탄핵당한다고 요즘 난리를 벌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수 정권을 탈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Nothing.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선거는 뭐 간혹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아시아 국가 중에 제대로 민주주의 한다고 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타공인의 독재 국가를 여전히 하고 있고 인도가 선거를 하는 나라 중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런데 그 인도는 사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비민주적 사회 구조를 갖고 있죠. 일본하고 한국 정도가 그나마 민주주의를 좀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은 그 대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실제로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914년 이후에 러시아와 독일의 엘베강 이동지역 전부는 공산주의로 빠져버렸죠. 공산주의로 빠져서 70년 동안을 헤매다가 이제 민주주의 좀 해보려고 역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깜깜한 밤중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914년부터 소위 20세기가 열렸는데 그때 이후로 2014년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에 도달해 있던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게 하기 어려운 거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민주주의는 얼굴이 시다 못해서 파르스름한 종족이 있잖아요. 백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백인도 약간 파르스름한 종류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이라는. 그런 종류의 종족만 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혹시 아니겠는가. 이게 다른 인종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구국동지에는 출신 백그라운드가 군대 경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군인들에게 기대한 것이 많고 또 군인들이 만들어낸 가치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반석위에 잘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위에서 열심히 미친 듯이 일을 해서 오늘날에 부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부의 원천은 놀랍게도 저는 6.25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규제 TV에 이번 6월달, 7월달에 제가 6.25 전쟁에 관해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6.25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북 좌파들을 볼 때 쟤들은 왜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서 저렇게 난리를 피나 올라가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6.25 전쟁 때 다 올라갈 놈들은 다 올라갔어요. 10만 명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진월북자들이죠. 물론 납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올라갔던 10만 명은 전부 지금 평양의 순환비행장 활주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평양 지하철 밑에도 수만구의 시신들이 쌓여 있다 그래요. 유골들이. 그 남쪽에서 올라갔던 몽상가들은 모조리 북한에서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다 죽였습니다. 뭐 박헌영이부터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박헌영이는 잔혹하게 죽였죠. 굶주린 개를 풀어서 개들이 물어 뜯어서 죽였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런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대한민국은 처음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사회주의가 막연히 그럴듯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이가 나타나고 나서 완전히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사회주의가 아니구나 하고 북한에서 엄청난 인구가 전쟁 직전에 또 전쟁 와중에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적게 잡아도 140만 명 정도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물론 문재인 부친도 포함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얘기 잘못하면 또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얘기 참 하기 곤란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월남자냐 아니냐 혹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돼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포로 명단에서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140만 내지 150만 명의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월남해오 내려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한은 그저 좀 후진 지역이고 농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고 북한이 공업적 배경을 가지고 꽤 그래도 평양 고구를 중심으로 교양이 되어 있던 사회입니다. 그 교양계급이 14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시해를 당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총칼을 가지고 독재를 해서 유신을 끌고 갔다고 지금도 책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나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깨끗하게 6.25 전쟁 중에 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비결입니다.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은 내부적으로 이념 갈등의 치열한 정치 혼란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이념 갈등이 30년 박정희 개발연대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서히 남한에서도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중앙무대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대한문 앞에서 소수의 어떤 분들이 계엄령을 발동하라 뭐 이렇게 들고 많이 다니셨는데 참 그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만일에 황교안 총리가 계엄령을 발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반국가로 잡혀갈 사람은 황교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온 군대 내무반은 JTBC가 다 점령을 했거든요. 저녁 때면 다 JTBC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일반 시민들에게 늙은 꼰대라는 인상 외에 줄 게 없다. 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서서히 좌경 세력들이 드러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층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법원, 사법부입니다. 학교, 관료, 언론. 제가 볼 때는 관료들 대부분도 뻘거죽죽하게 되어 있어요. 운동 생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료라고 하는 조직.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관 조직이 우파적이고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친화적인 조직이고 좌익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지만 이미 지금은 대한민국의 기관 조직은 전부 좌익적이고 우파가 도전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 모두는 폐잔병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천정을 쳐다보다가 울기도 하고 내가 미쳤나.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에 앉아서 신문 보다가 답답해서 아마 우리 정한 총재님도 열불이 터져서 혼자서 울고 그럽니다. 요즘. 아마 우리 유해순 대표님도 혼자서 많이 끄끄하고 울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가져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념 전쟁은 주먹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라리 전쟁 같은 건 심플합니다. 총 쏘면 끝납니다. 총 쏴서 이기면 되는데 이념 전쟁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주권자다라고 자각한 국민 대중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생기는 폭력적 사태.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홍위병 문화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좌익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 꼰대는 정말 너무해. 왜 저렇게 낡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젊은이들은 전부 신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독재 시절의 생각이 뼛속까지 절어서 우리 아버지는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옛날에 낡은 박정희 신도들이야. 그 독재 신도들이야. 도대체 민주주의의 개명천지에 민주주의를 해야지 저 양반들은 왜 독재 시절을 배상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결될 방법이 없죠. 지금 386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데서 보수 안에서도 나중에 치열하게 싸움들이 생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근데 보수 안에서도 전두환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전두환에게까지 용서가 되어야 진짜 보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소수가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좌익 386들은 전부 전두환이가 키워낸 아이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키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386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도 386들이 주요 간부들 다 있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렇게 헷갈하게 된다라고 느끼는 언론들도 386이 전부 간부들입니다. 보수는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도대체 공부라고는 안 하고 노력이라고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 것 없나 하고 그저 양지 같은 데나 찾아다니는 게 보수지 보수가 무슨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냐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꼰대들이 나와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이 듣지가 않습니다. 무슨 민주주의 같은 얘기하는 꼰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386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주력들입니다. 지금 386은 우리나라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386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먹히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떻게 먹히냐 도대체. 판사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이 되냐? 양심에 따라서 자기 혼자 움직이게 되어 있는 법관들이 집단으로 떼거리를 지어서 판사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걔들을 뜯어말릴 선배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선배들은 뭐하고 있냐? 정관예우나 받고 돈이나 처먹고 있는 겁니다. 다 사살해. 그래서 그 판사회의 하겠다는 미친 젊은 놈들은 컨트롤할 선배가 없는 겁니다. 왜? 후배들이 다 알거든요. 저 선배가 누구 봐줬는지, 저 선배가 누구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판사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말하자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대대적으로 고칠 겁니다. 헌법 개정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헌법의 대법원 조항은 어떻게 지금 바뀌는 거로 되어 있느냐면 대법원장 체제가 없어지고 사법평의회 체제로 바뀝니다. 사법평의회는 그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 체제로 바뀝니다. 말하자면 인민재판 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많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거 말릴 사람 누가 있냐? 없습니다. 법조의 윗대가리들은 모조리 썩었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법조인 중에 누구 한 사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미국에서 김평 겨우 날라와가지고 그 광분하면서 한 거 외에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누구 하나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연명을 해서 의견서를 낸다든가 이런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럼 왜 저는 대한민국 제 기관 조직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판이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보수? 그거는 썩은 애들이야. 보수는 썩은 애들이야. 어떡하죠, 이거는? 근데 이 386 계층이 굉장히 툭툭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386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지금 현역 기자들 중에 한겨레 신문 기자 스쿨 출신 아닌 기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셨죠? 왜? 한겨레 신문에서만 기자 스쿨을 열 수 있었어요. 왜? 조선일보에서는 기자 스쿨을 열 수 없습니다.
왜 기자들이 월급을 많이 주니까 뭐 굳이 밤에 기자 스쿨 가서 강의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 있는 기자들이 밤에 가서 이제 기자가 되겠다고 하는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데 야 근데 일에 바빠 죽겠는데 왜 가나. 그런데 한겨레 애들은 그 약간이라도 주는 강사료 그게 급한 거예요.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회사. 그거라도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밤에. 그 지금 한겨레 신문 저널리즘 스쿨 출신 기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언론사. 근데 설사 적당히 중간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어떻든 그쪽에 가서 한번 세뇌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정규제 저널리즘 스쿨을 열었거든요. 그래도 꽤 한 5, 60명이 지금 젊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내고 모르죠. 뭐 여기 중에서도 나도 저널리즘 스쿨 하겠다고 신청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30살 이상은 일단 다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살에서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제외해서 그 30살 이하로만 한 5, 60명 정도 모아서 다음 주부터 정규제 저널리즘 스쿨을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5, 60명이나 몰려와 줬으니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시절에 길러졌던 이 386 종북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심각하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야 청와대 비서관들, 행정관들 알고 보면 다 종북들이야, 수사파들이야 라고 젊은 애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젊은 애들이 그 말 들으면 우리 꼰대는 또 저런 얘기한다. 청와대 애들이 종북이면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마 혈압 올라가기 전에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그럼 걔들은 안보에 둔감한 애들이냐? 아닙니다. 걔들하고 얘기해서 못 이기실걸요. 걔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꼰대는 또 저 날가 빠진 꼴통 안보 보수구나. 말 안 듣습니다. 왜? 걔들은요. 야 너희들은 진짜로 수사파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이 중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감을 안 느끼냐라고 물으면 걔들은 예 안 느낍니다. 얘들하고. 왜 안 느끼냐? 걔들은요. 김정은이가 적어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일시 피해를 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유효적절하게 통치할 능력이 전혀 없다.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한때 종북짓을 했다. 그건 아예 신경 안 써.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 북한 체제는. 맞아요. 틀려요. 걔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 이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번에 애들 콧방귀도 안 낀다고.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를.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젊은 애들은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좌익이 아닙니다. 좌익이 아닙니다. 50대가 좌익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50대가 좌익입니다. 전두환 키즈들입니다. 전두환 시대에 대학을 보냈던, 대학에서 자라났던 소위 똥파리라고 불리는 파리학번에서부터 8, 9학번까지 약 한 7년 정도에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녔던 애들이 전부 빨려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그 전두환 때 만들어낸 거예요. 전두환 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책임이 전두환에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6이 지금 지배적 권력이 되었고 청와대, 국회, 법원,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근혜 탄핵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이 무죄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이 판사들이 무죄 내리는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텐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새로 청와대 문서라고 그것도 조작된 문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청와대 마지막까지 청와대 남아있던 몇몇 수석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청와대에서 저 문서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7천밖에 그러고 떨어뜨리고 다니냐? 저희들 답이 그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 나올 때 다 청소하고 나와서 없었어. 근데 어디서 저게 튀어나왔다는 거냐? 누군가가 그거를 USB나 파일로 담아놨다가 새로 출력해서 새로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조직적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물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 1번은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 가서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 물론 우리는 평화 통일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대통령은 추구하도록, 추진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태 많이 지금 탄핵 사유들이 쌓여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길이 되냐? 자유한국당은 개혁이 돼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판을 바꾸느냐?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 있느냐? 황교안 내세워서 또 꼰대들이 데모하면 되나? 안 된다. 꼰대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데모를 해봤자 저는 서울시장 지금 식으로 무슨 황교안이를 내거나 무슨 명망가들 내가지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붙어봤자 택도 없다고 못 이깁니다. 박은순이가 아니고 아마 천누구나 무슨 우상호나 심지어는 조국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의 카드는 뭐냐? 황교안이만 떠들고 있으면 될까? 저는 택도 없다고. 그런 꼰대 스타일의 선거운동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꼰대. 저도 6학년이기 때문에 저도 꼰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40대 뺑뺑한 젊은 애를 서울시장 보수 후보라고 내놓으실 자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부터가 애기들이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40한 7, 8세 되고 잘생기고 진짜 오렌지처럼 생기고 영어는 빠다 바른 듯이 잘하고 미국에 유학 좀 갔다 오고 뉴욕에 어디 가면 나이트클럽에 물이 좋고 영국에는 어디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많고 드르르 뛰는 이런 정말 똘망똘망한 젊은 애가 보수의 서울시장 후보라고 티 나오면 여러분들 반영하실 자신 있어요? 만일에 그걸 못 받아들이고 야 저런 미숙하고 어린 애들이 왜 나왔냐 이렇게 보수의 첫 반응이 튀어나오면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물론 우리는 계속 투쟁을 전통적 투쟁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화 세상에 아버지 때 고생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이 일구어 놓았노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즐겨 들을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듣는 척하는 자식이 있으면 굉장히 효자해. 그 속으로 역적으로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박정희, 이승만과 함께 어떻게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지를 젊은 애들에게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면 할수록 표는 더 멀어지. 조용히 386 세력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산업화도 이제 자랑하지 마라. 민주화 팔아먹는 것도 이제 30년이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민주화도. 너희들 다 좀 나가주라. 전후 70년의 대한민국 정치를 총결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력을 다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그 당시처럼 40대 후반 정도로 바꾸자.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일말의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길에 다니시면서도 좀 젊은 애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아버지가 물딱 들었는데. 네, 쟤들이 촛불이나 들고 다니는 짜샤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야, 너 혹시 정치할 생각 없니?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386하고 40대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지원하면 이깁니다. 386은 굉장히 쪽수가 많습니다. 쪽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작은 간부를 놓고 대격돌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재건을 준비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권이 더 빨리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재명이나 안희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가 빨리 스마트한 보수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거지상 그만하고 좀 잘 안 되지만 좀 빵긋빵긋 웃고 노인들이 왜 저렇게 웃고 다니나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전통적인 투쟁은 계속 해나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싸우고 내일 모레 8월 8일 날 또 재판도 있고 하여튼 이재용 무죄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젊은 아이들을 향해서는 노인들이 먼저 빵긋빵긋 웃으고 우거지상하고 근엄하게 해가지고 내 이놈하고 꾸지람을 할 준비를 해가지고는 젊은 애들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386들은 굉장히 계층이 두껍고 인구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자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늪에 빠져서 자멸할 텐데 문제는
386들이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이때까지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이제 민주화 팔아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제 민주화 팔아가지고 너희들 권력 노릇하는데 국민들은 지쳤단 말이야. 그래서 산업화도 보내고 민주화도 이제는 많이 해먹었다. 많이 묻다 아니야. 나가주라. 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 어떤 세대교체에 대해서 느낌만 있으면 다음 지자체 선거나 또는 그 다음 부평 선거할 때 40대 잘생긴 애들을 전면에 20명만 세울 수 있으면 이깁니다. 그게 영국 보수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보수당은 대학을 다니면서 젊고 똑똑하고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날른달들을 리크루팅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리크루팅해서 30대 후반에 장관을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같이 민주주의가 깊고 인구도 많고 그런 나라가 30대 장관을 시킨 다음에 39살에 총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꼰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젊은 아이들이 386을 밀어낼 수 있게 사회 각 분야에서 특히 정치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일제히 약진할 수 있고 지금 조금만 지나면 40대 후반 아이들은 절망하거든요. 왜?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쫓아낼 때까지는 협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386이 무지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야, 얘들 다 해먹고 나서 우리 기회는 언제 오나 이러고 있거든요. 안 합니다, 그들도. 그래서 40대 해봤자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어린애들처럼 보입니다. 쌩쌩하고 벌써 딱 보면 이 인종개양이 되어서 키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에 다니다가 그런 애들이 눈에 보이면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주느냐. 물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보려면 안 되면 홍준표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뭐 요구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선을 제소하는 이 병이 정치 갈등의 아주 뿌리예요. 거의 문재인도 4년 동안 불복 투쟁해가지고 기어이 뺏어갔잖아요.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거든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 이번에 메르켈 대통령한테 참 저는 메르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외무부가 메르켈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항의를 해야 되는데 메르켈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웃었죠. 야, 당신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잖아. 그리고 지지율도 40%밖에 못 얻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해먹을 만해? 이렇게 비아냥대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말귀는 못 알아듣는 병신 새끼.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독일이 동서동 화합을 잘한 것처럼 나도 우리 국민을 화합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옆에 있던 강경화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40%를 얻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80% 정도 올라서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그런데 어떻든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그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수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가 한 손으로는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단순히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대한민국도 훌쩍 커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만일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못 움직입니다. 386들이 워낙 많고 그 386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을 다 떼어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리크루트가 안 됩니다. 근데 보수는 지금 건덕지도 없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위 40대들을 멋진 40대들을 잘 리크루트해서 정치를 바꾸는 데 성공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5만 달러 정도까지는 쉽게 갈 거다. 대한민국에 한번 큰 혁신이 일어날 거다. 단순히 이념 전쟁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40대 후반 정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밀어 올릴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굉장히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우선 산업화 민주화 이런 거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의 국가가 무떨어진 국가가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5만 달러, 6만 달러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보수의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꼭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약간 느껴지셨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주먹질을 하다가도 젊은 애들 보면 빵긋 하는 생각을 우리 속에 다짐을 하고 열심히 구구운동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강연 해주신 정숙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와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손에는 주먹을 쥐고 좀 과격한 표현을 총칼을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싸우고 한편에는 우리들이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절대 머리 뜨거워서는 이런 전쟁 못 이깁니다. 문화전쟁. 김용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념전쟁 반드시 총칼 가지고만 되지 않습니다. 카톡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우물 안에서 싸워봐야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톡에서 있잖아요. 보면은 같은 보수끼리 싸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이유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오늘 배운 두 가지를 열심히 실행하는 걸로 얻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폐회선언과 함께 만세삼창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구구포럼 회장님이신 최장규 님께서 나오셔서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우리 오늘 구구포럼 동작지구 창립 및 시국 강연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시고 나서요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을 하시고 식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구포럼 동작지구 창설을 정말 축하하면서 오늘 이 축하하는 좌석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가지고 이 원동력이 태풍이 되고 이 태풍이 된 힘이 촛불 세력을 깡그리 뭉갤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세 삼창을 만세 하겠습니다. 삼창하시기 전에 모두 기립하여 주시면 자, 감사하겠습니다. 동작 구호포럼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굳건한 한미동맹 만세! 감사합니다. 지금 참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좁은 공간이지만 전부 다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도 해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는 별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일당 100입니다. 오늘 오신 한 분 뒤에는 200명씩 100명씩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는 데가 없어갖고 우리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다의 산삼이라는 해죽순으로 밥을 지었는데 밥맛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꼭 여기 하리스 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해죽순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꼭 식사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 앞으로 쭉 뒤에 좀 서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의자 좀 접어주세요. 앞에 의자 좀 여기 앉고 여기 올라. 앉으세요. 빨리. 들어갖고 뒤에 서서 또 계단에 더 써가는 근본단이 마시고 앉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우리 전직 핑계를 하나 앞에 보세요. 식사 가셔요. 바쁘셔야 하세요? 네. 식사는 김대관 회장님. 김대관 회장님. 제가 와서 몸을 만들어서 얼마 받아서 빨리 들어오세요. 구국포럼 동작기부 창립 및 시국강연에 정규재 전 한국일보 주필께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7시 반서부터 시작한 구국포럼 동작기부 창립 및 시국강연에 우리 정규재 주필의 강연입니다. 구국포럼 동작지부에 관계된 여러 임원들이 지금 현재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열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태국 FM 뉴스 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11시
국방부 서문 앞에서 국대위에서 기자회견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앞에 봐주세요. 방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셔요. 다 쓰셨죠? 예, 서신 분만 찍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한 번 들고요.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하나, 둘. 예, 두 손 들고 한번 이 구구프로 화이팅 한번 두 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자, 식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국포럼 동작지부 창립 및 시국강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방송을 해줄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